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겁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작은 변화 하나에 심장이 요동치니까요. 그날 제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노식, 올해 70입니다. 대전 외곽에 있는 재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죠. 사람들은 노가다꾼이라 부르지만 저한테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철근 나르고 시멘트 반죽하고 해가 지면 땀 냄새 밴 작업복 그대로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오죠. 그곳에서 라면 하나에 소주 반 병이면 하루가 끝입니다. 아내는 암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벌써 5해 전 이야기네요. 아들 하나 있지만 서울에 직장 잡고 간 뒤로는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니까요.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땀이 흐른다 못해 옷이 젖을 정도로 일하고 퇴근길에 습관처럼 들른 곳이 있었죠. 공사장 골목 끝 낡은 천막으로 덮은 포장마차. 거기엔 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에 흐트러짐 없는 앞치마, 말없이 앉은 손님들에게 바카스 하나, 안주 하나 챙겨주는 여자. 그녀의 이름은 김순정. 그날 현장에서 막걸리 몇 잔 나눈 동료 하나가 제게 귓속말처럼 툭 던졌습니다. 야, 노식이 형. 저 여자 말이야. 밤에 딴짓도 한다더라. 돈 되는 쪽으로 말이지. 알지. 그 말에 잔잔하던 마음에 돌멩이 하나가 풍덩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순정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대했어요.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고요. 사람을 오래 상대하다 보면 그런 진심이 보이기 마련인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소문을 듣고 나니 괜히 그녀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일까요? 관심과 의심이 한 끗 차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소주 한 병 드릴까요? 그녀는 평소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묘한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소주 한 병이랑 꼼장어 하나 주세요. 제 입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주문이 나왔습니다. 평소엔 라면 하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그 여자의 말을 더 듣고 싶더군요. 그날 밤 그녀의 손끝에서 작은 종이컵에 소주가 채워지고 그 잔을 들고 입에 가져다 댔을 때 제가 알던 일상의 껍질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 내 눈엔 공사판도 컨테이너도 혼자 사는 외로움도 전부 사라졌거든요. 오직 그녀만, 그 포장마차 안에 그 여자만 보였으니까요. 노식 씨는 왜 항상 혼자 드세요? 사람들 많은 데가 싫으세요? 그녀가 그 말을 건넸을 땐 순식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순정 씨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거든요. 혼자가 편해서요. 딱히 친한 사람도 없고요. 말 주변도 없고. 제 입에서 그렇게 대답이 툭 나왔는데 사실은 속마음이 다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혼자 외로움에 익숙해진 거였죠. 그녀는 제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꼼장어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구울 동안 냄새 많이 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꼼장어 냄새보다 제 땀 냄새가 더 심할 테니까요. 그 말에 그녀가 피식 웃었어요.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꼬리도 미세하게 접히는데 그 짧은 웃음 하나가 그렇게 사람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그녀의 포장마차를 찾게 됐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저도 조용한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눈인사 하나, 한마디 던지는 인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엔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 여자, 뭐랄까, 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제 어깨를 누가 툭 쳤습니다. 김 반장이었습니다. 야, 노식이 형. 아직도 그 여자 몰라. 진짜 순진하다 너도. 밤 늦게 남자 손님 남겨놓고 저 뒤편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 봤다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말끝에 묘한 비웃음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순간 소주잔을 입에 대던 손이 멈췄습니다. 목으로 넘기려던 술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순정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제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은 그 말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있었죠. 진짜일까? 그동안 내가 본 그 따뜻한 눈빛과 정갈한 손끝, 그게 전부 가면이었을까? 그녀가 다른 손님에게도 똑같은 미소를 짓는 걸 보면 괜히 심술이 나고, 제가 갔을 때 다른 남자와 웃으며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빠지고 포장마차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술기운에 용기를 냈습니다. 순정 씨, 저 하루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곳에 오는 시간입니다. 괜히 눈인사 받으려고 안주 시키는 척, 술잔 들이키는 척 그랬어요. 그녀는 말없이 제 잔의 소주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식 씨,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그런 말 고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문이 트였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온 시간들이 서글퍼 그녀의 눈빛 하나에도 기댔던 거고, 그녀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받아줬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밤 술잔을 주고받던 그 평화로운 틈 사이로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할 그 한마디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정 씨, 혹시 사람들이 그러는데 밤에 딴 일도 하신다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굴빛이 사라졌고 손에 들린 술병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쪽도 결국 똑같네요. 다들 저를 그렇게만 보더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가세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단칼처럼 잘린 말에 전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설거지를 시작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돌처럼 단단했고 내 안의 자책감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집에 돌아와서야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온기를 단지 소문 하나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술기운도 다 깨버린 찬바람 속에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어리석은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굳이? 그녀의 눈빛, 차가운 말투, 돌아서서 설거지하던 그 딱딱한 등.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마치 리플레이처럼 반복됐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다음 날 일 끝나자마자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붉은 천막 아래 붙은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쉽니다. 처음엔 단순한 휴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또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포장마차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소식은 들은 바 없다 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뭘 잃은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걸요. 외로움 속에서도 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녀 덕이었는데, 그녀의 부재가 제 일상에서 가장 뚜렷한 공백으로 느껴졌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그녀가 예전에 말했던 임대 아파트 단지를 찾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정확한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순정이라는 분 아세요? 포장마차 하셨던 분인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는 반응이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해는 지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슴엔 점점 짙은 불안감이 깔렸고요. 혹시 정말 다시는 못 보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노식 씨.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거기 장바구니를 들고 분홍색 카디건을 입은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포장마차에서 보던 그 당당한 기운은 사라진 듯 했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순정 씨,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가게도 닫혀 있고 걱정돼서. 그녀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김순정 씨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임대 아파트. 깔끔히 정돈된 내부,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약봉지들. 어디 안 좋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허리가 좀 심하게 아팠어요. 며칠 전부터 도저히 포장마차를 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제가 던진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무너뜨렸다는 것이 차마 입을 뗄 수 없을 만큼 죄스러웠습니다. 그날 말이에요. 노식 씨. 전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여기서 5년 넘게 장사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녀의 눈빛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 소문이 전부 거짓은 아니에요. 딸아이 학비 때문에 딱 몇 번 단골 손님이 시킨 술자리에 앉은 적은 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날 그런 여자로만 봐요. 그녀의 고백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비겁하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자신을 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단정 지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순정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걸 여쭤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사람을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포장마차가 아닌 그녀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요. 허리가 괜찮으세요? 아직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전 병원 가는 길이 그렇게 설레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옆에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일 줄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묘한 책임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트에서 부지런히 고른 귤, 사과, 그리고 삶은 달걀 몇 알까지. 전날 집에 과일 하나 없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요. 노식 씨, 이런 것까지 오랜만에 선물 받아보네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음이 짠해졌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왜 이렇게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대전 시내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 동안 우리는 복도 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겉으론 멀쩡했지만 술만 마시면 벨트를 들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피 말리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11살 딸 앞에서도 저를 때렸어요. 결국 어느 날 계단에서 밀어버려서 병원에 실려왔고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 주셔서 간신히 도망쳤어요. 저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단단했던 이유, 묵묵했던 이유, 다 이해가 됐습니다. 딸만 보고 살았어요. 악착같이 벌어서 대학까지 보내긴 했는데 그 애가 이젠 연락을 안 해요. 남자친구가 저를 싫어한대요. 아마 소문도 들었겠죠. 그녀의 눈빛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곧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 떠나고 나서 아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어요. 우리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 속엔 서로의 고단한 삶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었죠. 진료 결과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라는 의사의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금액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던 그녀. 병원을 나설 때 말없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떨리는 손. 저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밥 한 끼 해드릴까요? 김치찌개는 자신 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장마차에서 손님을 대할 때 말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정말이요. 70 다 돼가는 남자가 요리를요? 배웠어요. 아내가 아플 때 대신해야 했거든요.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봤습니다. 파 하나 고르며 고민하는 그녀를 보면서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아내도 파 고를 때 저렇게 한참 고르곤 했어요. 그녀는 멈춰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근데 살아있을 땐 표현을 못했죠.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집에 돌아와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그녀는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상을 차리는 기분.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김치찌개에 정이 들어갔어요. 그녀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대화는 끊기질 않았고 마음의 벽은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인생에 다시 피어난 따뜻한 봄이라는 걸. 외로움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힘. 그게 그녀였다는 걸요. 공사 현장은 어느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건물은 올라가고 인부들은 하나둘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노식이 형, 다음 어디로 갈 거야? 동료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젠 순정 씨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그녀 집을 찾아갔습니다.
춘정 씨는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냥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소파에 앉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직접 쓴 고백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춘정 씨,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같이 걸어가면 안 될까요? 제가 가진 거라곤 별로 없지만 아침에 눈 뜰 때 곁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편지를 읽더니 두 손으로 가슴팍을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런 말 들을 줄 몰랐어요. 누구에게도 다시는 사랑 같은 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잊고 지낸 온기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조용히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아니고 동거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민망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고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찼습니다. 삶이 처음으로 단정하게 느껴졌고 외로움이 아닌 사람이 집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 노경수였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랑 같이 산다면서요. 그 여자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대요. 밤에 뭘 했느니 손님이랑 어쨌다느니 그런 사람하고 산다는 게 말이 돼요?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수야, 내 엄마 떠난 지 벌써 5년이야. 나는 그동안 혼자였고 이제야 누군가랑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여자를 택하시겠다고요? 그 여자 소문 전부 들었어요. 엄마 무덤 앞에서 그런 얼굴 들 수 있겠어요? 아들의 말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춘정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뭘 하든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걸 믿는다. 그 여자랑 계속 살겠다면 저도 아버지를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내 마음이라면 어쩔 수 없겠구나. 하지만 내 선택도 존중해 주길 바란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울리던 아들의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정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드님까지. 아니에요. 선택은 제 몫이에요. 후회 안 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위로는 침묵 속에서 오더군요.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달력으로 보면 별게 아닌 며칠이었지만 감정으로는 마치 몇 달을 함께한 듯 편안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며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낯선 눈빛. 포장마차 여주인과 노가다 아저씨. 그들의 뒤가 깨끗할 리 없다는 말들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로는 더 노골적이었죠. 손님들끼리 속닥이는 말소리. 저 양반이 그 여자랑 같이 산다던데 예전 소문 못 들었나?
나이 먹고 무슨 황혼 로맨스야. 꼴불견이지. 그 소문은 순정 씨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바깥 나들이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시장에서 반찬 재료 고르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마스크를 써도 외출을 꺼렸습니다. 노식 씨, 저 그냥 집에 있을게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속엔 초라함이 묻어 있었고, 나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 말에 움츠러들지 마요. 우린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 그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더군요.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타인의 시선 앞에선 작아집니다. 그 와중에 제 아들 경수에게서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편지 봉투엔 제 이름만 적혀 있었고 순정 씨는 빠져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 놓인 청첩장을 바라보던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가세요. 아드님 결혼식인데 안 가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가요. 당신이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이라면 나도 갈 자격 없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찬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우리는 조용히 집에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라디오도 껐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 인생까지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닌지. 그녀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정 씨,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는 여전히 외롭고 말도 없이 라면만 먹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 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난 후회 안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자. 더는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강원도 어때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 가봤는데 그 바닷가 마을이 참 예뻤거든요. 좋죠. 내 퇴직금이랑 당신 적금이랑 합치면 조그만 집 하나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습니다. 이 동네에서 보낸 시간, 우리를 알아봐 주는 몇몇 손님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미련.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 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 당일 아침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노식 씨, 우리 진짜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오래전에 괜찮아졌어요. 세상이 문제인 거지.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 다시 빛이 조금씩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마을은 참 조용했습니다. 바람엔 짠내가 섞였고 바다는 매일 조금씩 다른 색으로 반짝였죠. 우리는 해가 잘 드는 언덕 위 작지만 단정한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방 2칸, 부엌 하나, 작은 마당. 그 마당에 손바닥만 한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서로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누고 점심엔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보면 평범한 노부부였겠죠. 이름도 서류도 없는 가족이었지만 우린 서로에게 세상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식 씨,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바지락 사왔어요. 어제보다 탱탱하던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가 고등어 굽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배우는 거 봤거든요. 비린내 안 나게 굽는 법. 그녀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잘 웃지 않던 얼굴이
이제는 별것 아닌 말에도 수시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알려준 허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음식도 정성껏 챙겨 먹었습니다. 이젠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약봉지도 눈에 띄게 줄었죠. 진짜 신기해요. 혼자 살 땐 허리 통증이 자주 왔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가끔 잊을 정도예요. 당신이 꾸준히 했기 때문이죠. 나는 그저 옆에서 같이 걷고 같이 웃어준 것뿐입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엔 살짝 주름이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그 안엔 살아온 시간의 모든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생을 진짜로 함께 하자고. 그날 저녁 해질 무렵 바다 앞에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순정 씨, 우리 이름 없는 가족 말고 진짜 가족으로 살아볼래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서류에도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 말도 서류도 이름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서 겁날 정도예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수평선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저 멀리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들 경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겉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편지엔 그의 결혼 이후 마음이 복잡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랐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정 씨 경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만나볼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 아드님인데요. 이제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돌아 마침내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우리의 사랑. 세상은 차가웠고 관계는 엇갈렸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외롭던 둘이 만나 온기를 만들었고 삶을 바꾸었고 이름 없어도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서로를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끝까지 지킬 겁니다.